안녕하세요.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두 번째 수업이죠. 제목이 화폐 진화, 신뢰의 재설계라고 되어 있고,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추상적인 얘기, 뜬구름 잡는 얘기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까지도. 아마 대부분의 내용은 기존에 알고 계신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 기존에 있던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좀 새롭게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원리나 그리고 투자보다는 구조에 초점을 맞춰서 이 돈과 신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면서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갑 속에 있는 우리 지폐나 그리고 이 통장 속에 있는 숫자 그리고 신용카드 그리고 매일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핀테크 앱 결국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이 신뢰 기반으로 이 세워져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오늘 수업에 앞서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좀 해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신뢰가 언제부터 만들어졌고 지금도 이 신뢰가 과연 유효한 것인지. 아시다시피 2008년에 엄청난 금융위기가 시작이 됐었죠. 사람들만 무너진 게 아니라 정부나 이 공공기관이 이러한 위기를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 화폐를 발행하게 됐고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이어져 오고 있죠.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겪고 있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됐었죠. 돈이라는 것은 이젠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이 돈의 구조가 반드시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런 시기에 하나의 인물이 문서를 세상에 공개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 암호화폐가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암호화폐는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물론 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클래스의 목적은 투자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암호화폐에 접근을 해서 이 암호화폐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이 좀 더 크고요. 그래서 오늘의 수업, 이 화폐란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이고 신뢰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이 돈이라는 것이 이제 와서 왜 바뀌려고 하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맨날 돈을 사용하죠. 뭐 카드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 핀테크 앱으로도 사용을 하고 하지만 사실 그 가치의 원리나 변화 이유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돈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구조 자체가 어떤 균열이 생겼는지 그리고 왜 이제 와서 우리가 암호화폐라는 다른 화폐를 고민을 하고 있는지 단순히 우리가 돈을 그냥 거래 수단이 아니라 이 신뢰의 질서 구조로서 이해를 하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돈을 쓰잖아요. 우리가 돈이라는 것을 의심을 하면서 살지는 않죠.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은행과 이 정부가 보증하는 돈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무도 익숙하게 믿어왔고 그래서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근본적으로 이 돈에 가치가 있다고 믿게 만든 건 누구라는 것을 한번 질문을 해봐야겠죠. 과거 근본이지 때는 국가가 이 지폐를 일정량의 금으로 교환을 해주겠다라는 증서를 발행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게 지폐였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국가가 발행을 해서 이건 돈이야 하니까 이걸 그냥 쓰게 된 거죠. 우리가 돈 자체보다는 보장하는 제도와 권위를 신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화폐 자체는 국가가 설계한 신뢰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2008년 그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투자은행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그 금융기관을 살리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이 정말 견고한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돈이라는 거는 맘대로 이제 찍을 수 있는 거구나. 희소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되면서 이 구조를 대체할 수는 없을까라고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안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이 사람이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위기가 2008년에 시작이 됐지만 아직 사실 끝나지 않았죠. 지금까지도 계속 그 위기는 이어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지표들만 봐도 그 빈부격차가 불과 몇 년 전만 한 것보다 굉장히 심해진 것을 몸소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상위 클래스에 있으신 분들이랑 하위 레벨에 있으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난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우리가 월급을 받지만 월급보다도 자산의 이 가치 상승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월급을 평생 모아도 집을 하나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점점 자산의 증가율이 우리의
노동 수익의 증가율을 넘어서면서 어떻게 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빈부격차가 너무 커지니까 그로 인해서 모든 게 양극화가 되기 시작했죠. 나라는 또 반으로 쪼개지고 있고 정치적인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화폐 부패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또 설명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묻기 시작해야겠죠. 국가와 은행을 계속해서 신뢰해 오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럼 계속 이런 시스템에 의존을 해야 되는지, 과연 우리가 피땀 흘려서 벌어들이는 이 돈의 가치를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 그리고 과연 이 정부나 은행이 없어도 작동할 수 없는 구조는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질문에 답변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되죠. 단 9장의 문서로 답을 했습니다. 그 문서의 이름은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 시스템이라고 하는 문서를 세상에 공개를 하면서, 이게 비트코인 백서죠. 신뢰 구조를 설계하는 방법 자체를 바꿔보자 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문제라고 인식을 했는지, 그거를 이젠 살펴봐야 하겠죠.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에 이 비트코인 백서를 세상에 공개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들, 이 중앙화된 신뢰에 지나치게 의존을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은행을 계속 믿고 아직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정부의 신뢰를 하고 이 원화라는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구조 자체를 뒤바꾸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3자의 개입이 없이 작동하는 시스템은 없을까? 그런 시스템을 제안하게 된 거죠.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것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코인이 아니라 이 신뢰에 대한 이 새로운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질서의 새로운 형태. 이 암호화폐,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이 4차 산업혁명 기술 섹터 중에 하나인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AI가 있고 뭐 로봇이 있고 사물 인터넷,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유일하게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이 구조 자체를 뒤바꾸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엄청나게 제재를 했죠. 왜냐하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 질서 자체를 뒤바꾸는 기술이기 때문에 많이 띄우지를 않았던 거죠. 근본적으로 은행이나 정부가 없이도 잘 작동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이게. 이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해서 만약에 실사용하는 그런 순간까지 온다면은 은행이나 정부가 필요가 없게 되는 이상향을 그리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는 거죠. 이번 절의 목적은 아무튼 사토시가 어떤 걸 문제로 봤고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고, 기술보다는 철학적인 구조 관점에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2008년에 금융위기 직후 10월 31일이죠. 암호학 메일링 리스트에 하나의 문서가 올라오게 되는데, 실제 이 화면이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 메일링 리스트에 올린 글이에요. 비트코인 P2P 이캐시 페이퍼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지금 새로운 전자화폐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거는 P2P, 개인과 개인, 그리고 제3자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사실 이게 처음에는 관심을 못 받았어요. 점점점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 사이퍼펑크족이라고 하는데 암호를 공부하는 약간 무정부주의자들처럼 암호를 공부하는 그런 집단이 있는데, 그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해졌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화면이 이 비트코인 백서의 첫 페이지인데, 이 첫 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개인과 개인 전자화폐,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되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을 제시해요. 그리고 한 2년 동안은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익명으로,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닉네임으로 많은 기술자들한테 백서를 설명하고 코드도 같이 설계하고, 그리고 포럼도 참여하면서 비트코인을 개발하고 제네시스 블록까지 동작을 시키는 것을 보고 2010년 말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고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죠. 그 이후로는 어디서도 글을 봤다는 사람도 없고, 나는 이제 다른 일을 하려고 한다 라는 메시지만 남기고 그냥 세상에서 사라진 거예요.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에 봤던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는 제3자를 신뢰하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고, 그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 첫 번째가 은행 시스템에 대한 취약성이에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은행에 내가 돈을 보관을 하면 그 돈을 그대로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내 돈을 가지고 지급 준비율이라는 퍼센테이지만큼 내 돈을 다른 사람한테 대출해주고 그 돈을 또 유동성 운용에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시스템들이 지금까지는 잘 작동을 해왔고 경제적인 발전을 이룬 것도 사실 맞아요. 이런 신용 확장 시스템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경제가 성장해 왔지만, 이제 2008년이 지나면서 이러한 시스템이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돈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 집중 구조에서 또 다른 문제는 이 거래 기록이라는 것을 중앙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좀 최근 들어서는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이 유출이 되고 있잖아요. SKT부터 해서 그 외에도 내가 이런 데를 가입한 적이 있었나라고 생각하는 데도 있었고 제 개인정보를 중앙 집중 구조에 저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이 거래 기록을 중앙에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검열이 가능하고 때에 따라서는 동결을 할 수도 있죠. 국가의 무슨 재난 사태라든지 내전이나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되면은 국가에 보관하고 있는 돈은 제 돈이 아니에요. 이 은행 시스템이 다 동결이 돼서 외부로 보내질 수 없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이 신뢰라는 단어를 재정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트러스트레스라고 해서 신뢰가 없는 세상, 신뢰가 없는 세상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신뢰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믿어야 하는 그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나 권력에 의해서 강제되는 신뢰 구조를 이야기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한테 송금을 할 때 은행이 가운데서 거래를 중개하고 기록을 하잖아요. 이 내가 상대방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은행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신뢰의 중심이 은행과 같은 중앙기관이 됐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제3자를 믿지 않아도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구조 자체가 신뢰를 보장해야 된다. 제3자가 보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이 신뢰는 제3자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기술로서 보장을 하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 문제는 사람의 선의에 의해서 의존하는 신뢰는 불완전하다. 이것은 수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보장을 해야 한다. 그 기술을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이 신뢰를 보장하겠다. 그리고 중앙기관이 결정하는 합의 방식은 작업증명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한 기술을 통해서 그리고 검열의 위험이 있는 것들은 이 P2P 구조를 통해서 신뢰를 그냥 중앙기관을 통해서 믿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코드나 이 기술적인 구조에 의존을 하게 만들겠다라고 아예 그냥 재정의를 해버린 거죠. 다음은 이제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가 나와야겠죠. 이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는 기술적인 이야기보다는 그냥 원리 중심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여기저기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많이 다루지만 명확하게 이 기술이 왜 나오게 됐고 어떤 건지를 이야기하는 데는 많이 없더라고요. 이 블록체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블록체인이 어떤 건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고 너무 어렵게 사용이 됐다라는 거죠.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번 절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블록체인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조나 원리에 대해서 집중을 할 거고 왜 이제 블록체인을 3자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블록체인은 그냥 이 한마디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장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부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가계부나 이런 회계장부의 원리는 누가 누구한테 돈을 보냈는지를 기록을 하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보냈다. 블록체인은 이 장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장부를 기존에는 은행 같은 경우는 모든 이 거래 내역을 중앙의 전산 시스템이 기록을 했었지만 이 블록체인은 중앙이 아니라 이 장부를 너도 나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모두가 공유하는 장부가 가능할까?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이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전 세계에 수천 개, 수만 개의 이 컴퓨터에서 이제 노드라는 말을 쓰는데 아무튼 이 노드에서 동일한 장부를 복사해서 동시에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부가 맞는 건지를 같이 검증을 하고 함께 관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에 대한 정의는 이걸로 끝이에요, 사실. 누구도 내가 혼자 이 장부를 변조하거나 위조하려고 해도 바뀔 수가 없고 모든 거래 내역은 다 공개적으로 기록이 돼 있고 모든 참여자가 같이 합의를 해서 정리하고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디지털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하는 방식 자체를 새롭게 설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기술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이 수학적인 그리고 암호학적인 기술로 통해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서 이 암호가 붙여지게 된 이유가 이 이유예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 자체가 이 암호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상화폐, 암호화폐 뭐 맞는 정의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암호화폐라는 말이 제일 좋고 쓰게 되더라고요. 블록이란 무엇인가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 블록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아까 거래 내역을 담는 장부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장부를 그냥 책 하나에다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페이지 단위로 적잖아요. 그 단위로 보시면 돼요. 특정 시간 동안 발생한 거래들을
하나씩 하나씩 묶는 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자에는 거래 내역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정보들이 더 들어있어요. 그 블록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퍼즐의 정답이라고 하는데, 이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드에서 같이 퍼즐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 퍼즐을 풀었다는 증거로 이 퍼즐의 정답이 뭔지 이 블록에 담기게 됩니다. 채굴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그 채굴하는 것은 이따 또 나오니까 설명을 드리고, 그냥 이 퍼즐의 정답이 여기 블록에 기록이 된다라는 것만 이야기해 둘게요. 그리고 이 블록에 있는 이 요약값, 이 전체 블록을 요약할 수 있는 하나의 시그니처 값이 있습니다. 서명값. 그리고 이 블록이 하나씩 하나씩 연결이 되는데, 이 블록 전에 있었던 블록의 그 요약값도 이 블록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블록이라는 말만 안 쓰고 블록체인이라는 말까지 쓰잖아요. 체인처럼 연결돼 있다고 해서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이 블록은 매일 하나씩 하나씩 써내려가는 하나의 일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 페이지라는 단위가 끝날 때마다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하는 것과 같죠. 그 페이지가 아니라 블록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블록에서 끝났으면 그냥 블록이라고 했겠죠. 근데 블록체인으로 이야기한 이유가 있겠죠. 이 연결 구조가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블록에 이 직전 블록에 있던 이 요약값이 들어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하나씩 하나씩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직전 블록의 요약값을 다음 블록에 갖고 있고, 그 블록의 요약값을 또 다음 블록이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다음에 생기는 블록은 앞에서 만들어진 블록의 요약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이 연결된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은 해시 함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술적인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해시 함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함수라는 말은 다 아시잖아요. 중학교 때 배우나 초등학교 때 배우나, 아무튼 함수라는 거가 있잖아요. fx는 y, x를 집어넣어서 y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이제 함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해시 함수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데이터 값을 이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그 함수에 대한 고유 요약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요약값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이 안녕하세요라는 단어를 이 해시 함수에 집어넣으면은 막 이런 알 수 없는 이 문자들이, 안녕하세요라는 문자의 요약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반대로는 갈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값을 해시 함수에 넣었을 때 이 요약값이 만들어지는데, 이 요약값을 해시 함수에 넣었을 때 안녕하세요라는 값을 유추해낼 수는 없어요. 그거는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죠.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이 블록체인의 무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안녕하세요라는 글자에서 안녕하세요로 한 글자만 살짝 바뀌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해시 함수의 요약값이 그냥 완전히 다른 값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입력값에서는 단 한 글자 약간 바뀌었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값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냥 이것만 딱 이해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 가지 블록이 막 차곡차곡 쌓여 있는 과정에 블록 1에 있는 값을 누군가 악의적으로 바꿔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 블록의 요약값이 바뀌어버리게 되겠죠. 아까 해시 함수에 의해서 조금만한 숫자만 바뀌어도 완전히 바뀌어버린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블록 위에 있는 직전 블록 요약값도 당연히 바뀌게 되고 에러가 나가게 되겠죠. 직전 블록의 요약값이 바뀌게 되면 이 현재 요약 블록 값도 또 바뀌게 돼요. 또 바뀌게 되는 거죠. 블록 3에 있는 직전 블록 요약값도 또 바뀌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블록 1에 있는 값을 단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모든 블록의 요약값을 다 바꿔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 장부를 전 세계 수천 개, 수억 개의 컴퓨터가 동시에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컴퓨터의 값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100개의 노드가 전 세계에 있으면은 50개는 바꿔야 돼요. 가반수의 값을 바뀌어야지만 이 블록체인의 이 합의 프로토콜을 깰 수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바꾸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나 이 암호화폐의 데이터를 변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해시 함수의 원리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값은 블록이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더 변조하기가 어려워져요. 오래전에 있는 데이터를 바꾸기 위해서 그 뒤에 쌓여진 데이터를 다 바꿔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혹시 암호화폐를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이체를 해보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시겠지만, 그 이체를 할 때 암호화폐마다 그 확정되는 시간이 다 다르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 몇 분 걸리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그만큼 위조할 수 없는 데이터들이 쌓여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체인까지 끝났으면은 몇 가지 더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이 장부를 누가 써야 되는지를 어떻게 정하냐. 다 같이 그냥 쓰는 거는 알겠는데 누군가는 써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그
누군가를 정하는 방법 자체가 이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에서 이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거의 심장과 같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블록체인에서 수많은 컴퓨터들이 동시에 똑같은 장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기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거래를 하는데 이 규칙을 정해야 될 거잖아요. 누가 장부에 작성할 거고 또 얘가 작성한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탈중앙화 시스템에서 하나의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을 합의 프로토콜,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합의 알고리즘에는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요즘에는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것처럼 막 내세우지만 결국에는 두 가지 방식에서 파생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작업 증명 방식, proof of work라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지분 증명, proof of stake라고 합니다. 이 작업 증명 방식의 대표적인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에요. 작업 증명은 말 그대로 내가 일을 해서 증명을 하는 건데, 아까 블록에 담겨져 있는 값 중에 퍼즐 문제에 답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문제가 바로 이 작업 증명에서 사용되는 이 퍼즐 문제인데, 똑같은 퍼즐 문제를 동시에 내주고 이 퍼즐 문제를 가장 먼저 푼 사람이 장부를 기록하는 걸로 하자라고 규칙을 정한 거죠. 그 퍼즐 문제가 1 더하기 1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반복적인 연산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연산이에요. 경쟁이 막 심화가 돼서 지금은 컴퓨터 하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막 GPU라고 하는 이 그래픽 처리 장치를 막 엄청나게 많이 써야지만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시대가 왔죠. 그래서 일반 사람은 이 비트코인 채굴에 참여할 수조차도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장비가 필요하고 전기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이 비트코인의 장점은 엄청나게 긴 역사,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생긴 지가 20년이 됐는데 한 번도 해킹을 당한 적이 없고 문제가 생겼던 적이 없어요. 그만큼 긴 역사를 갖고 있고 보안성이 굉장히 높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지금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증명과 반대로 지분 증명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이 있는데 대표적인 암호화폐는 이더리움이에요. 처음에 이더리움도 이 비트코인처럼 작업 증명 방식을 사용했지만 이더리움은 애초에 처음부터 작업 증명을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잠깐 임시로 사용했었던 거고 지분 증명 방식을 사용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바뀌었죠. 이 지분 증명은 내가 암호화폐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 지분에 따라서 무작위로 선택이 돼요. 내가 암호화폐를 많이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나한테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거죠. 내가 100개가 암호화폐가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1개를 갖고 있으면은 100대 1의 확률로 장부에다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이 방식은 이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굉장히 적은 에너지, 블록체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장치와 CPU만 있으면 누구든지 참여를 할 수 있고 대신에 이 이더리움은 암호화폐를 갖고 있어야 돼요. 최소 32개 이더를 갖고 있어야지만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스테이킹이라고 해서 뭐 바이낸스나 업비트 같은 데서 그냥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스테이킹 방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내가 노드를 구성하는 건 아니고 이 남이 만들어 놓은 노드에다가 이 권한을 위임하고 채굴하는 방식이에요. 그거는 제대로 된 채굴이라고 할 수 없고 내가 내 컴퓨터에다가 32개 이더를 넣고 이 노드로서 참여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적은 에너지로 그리고 빠른 속도로 내는 장점이 있지만 이 지분 증명 방식은 설계를 제대로 안 하면은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어요. 해킹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이런 암호화폐들을 보면은 굉장히 취약한 암호화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더리움이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지분 증명 방식이 설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대로 설계를 안 하면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이야기고 이 두 개의 합의 알고리즘 다 공통된 특징은 중앙이 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참여자들이 모두가 동의한 기록만 블록체인에 기록이 된다는 점이 이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모든 암호화폐가 특징이 누구나 블록의 내용을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개된 신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를 믿을 필요 없이 내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검열이나 조작, 비밀 거래가 안 된다는 거죠. 이 블록체인의 데이터는 전 세계에 있는 수천 개의 노드에 다 똑같이 저장이 돼 있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마저도 그 데이터들을 쌓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더스캔이나 블록체인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저장되는 블록체인의 값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희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게 이더스캔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에 있는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보시면은 막 블록이 있고 여기 트랜잭션이 있는데 막 무슨 암호 같죠? 무슨 다 알 수도 없고 이거를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이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것들이 생소한 거고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이 지금 초보자기 때문에 아직 이거를 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조금 더 배우시면은 블록 탐색기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지 않을까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명하지만 익명화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계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보낸 사람 받는 사람을 보면은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주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구 건지를 물론 알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모른다는 거죠. 처음 생기면은. 그렇기 때문에 거래 기록은 100% 투명하게 다 공개가 되어 있지만 이 사용자는 누군지 모른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상충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한번 사기를 당하거나 이 러그풀을 한번 당하면은 굉장히 잡기가 어려워요. 지금까지 블록체인으로 사기치고서 잡힌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익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금을 세탁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절에서는 이 정도면 이제 블록체인이 뭔지는 대부분 감은 잡으셨을 거고 우리가 왜 지금까지 이 암호화폐를 그렇다면 왜 단지 투자 수단으로만 받는지 과연 그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우리는 다 궁극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 뛰어든 거는 맞죠, 사실은. 근데 너무 가격이 오르내리는 이 투자 상품으로만 보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예요. 암호화폐의 본질은 기술적인 문제 의식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코인이라는 것은 주식이나 다른 자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자산이 아니라 시스템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자체가 이 기술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이번 오늘 수업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암호화폐가 아직은 이 세상의 관심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이 암호화폐를 하면 급등하고 급락하는 이러한 이미지가 워낙 강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사기도 많았고 이 뉴스에 나왔던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가격이나 오르락내리락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동안에 철저하게 이 시장의 뒤에서는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다는 점. 그래서 단순히 매매하는 대상이 아니라 신뢰와 권한을 새롭게 하는 기술적 구조로 바라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암호화폐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과는 다르게 블록체인 시스템 안에서만 의미를 가져요. 단독으로는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전체적인 기능적인 맥락 속에서만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를 중앙이 아니라 분산시키는 그 구조 속에서 바라볼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이라는 것은 하나의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안에서 존재하는 이더라고 하는 암호화폐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나 이 전송 수수료로 사용되는 하나의 연료 역할을 하는 암호화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시중에 나와 있는 이 암호화폐를 보면은 다 그 토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이 시스템 안에서만 존재를 하는 거죠. 물론 뭐 민코인이라든지 이런 그냥 그 자체 통해서 만들어진 암호화폐도 있기는 합니다. 시스템의 작동을 위한 동력이고 이 탈중앙화 시스템에서 합의를 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기도 하고 이 암호화폐는 자산이기 이전에 큰 시스템을 움직이는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코인을 얼마에 살까 보다 이 어떤 구조 안에서 작동하는가를 묻는 것이 더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권한이 이동한다라는 거죠. 소유권과 제어권의 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했던 얘기죠. 지금 중앙 통제를 거쳐야지만 자산의 보유와 사용이 가능했고 내 돈이면서 내가 100% 안전하게 제어하지 못한다. 이러한 구조를 암호화폐가 근본적으로 뒤집었죠. 은행 없이도 가능하고 허락 없이도 가능하고 제3자의 승인 없이도 자산 이동 가능하고 그래서 이 소유권이나 제휴권이 3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한테 있다라는 거죠. 웹3 지갑을 만들어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실습도 해보겠고 돈도 이동시켜보고 할 건데 그 거래소만 지금까지 사용해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업비트나 바이낸스 같은 이 중앙화 거래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게 암호화폐를 사용한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구조 자체가 완벽하게 100%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거래소라는 제3자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웹3 지갑, 메타마스크 주소를 갖고 있으면 온전히 이 암호화폐가 내 거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보내려고 하면 국가나 은행이 그거를 막으려고 해서 막아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보내고 싶을 때 보내게 되는 거죠. 즉 개인이 주체가 되는 시스템. 기존의 이런 중앙 시스템에서는 우리는 그냥 하나의 사용자였지만 이 블록체인에서는 누구든지 노드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발신자, 수신자뿐만이 아니라 이 블록에 쌓이는 이 거래 내역을 검증할 수 있는 역할까지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이것은 권한의 중심이 개인으로 이동한 이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거래뿐만이 아니라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일종의 이 블록체인에서 동작하는
이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블록체인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앱처럼 그냥 모바일에 설치하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나 솔라나나 아발란체 같은 이런 암호화폐가 필요합니다. 연료로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더리움을 뭐 디지털 오일이라는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세간에. 그런 이야기도 다 이거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단순히 그냥 자산이 아니라 이렇게도 쓰인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떼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이런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이 블록체인 시스템이 자체 토큰을 기반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 토큰이 그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암호화폐 없이는 생태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모든 블록체인이 다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블록체인만 있고 암호화폐는 없이 동작시키는 그런 블록체인도 있어요. 그거는 좀 다른 얘기고 아무튼 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이 거버넌스에 참여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 생태계 안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이 정책을 바꾼다든지 새로운 수수료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 바뀔 때 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그러니까 그 생태계 안에서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생태계 안에서 뭔가 중요한 문제가 바뀔 때 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요. 거기에서부터 사용이 된다는 거고 또 암호화폐가 단순한 자금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이 인증을 하거나 디지털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이 아이디 패스워드 뭐 이런 것들을 입력하잖아요. 요새는 많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없어지긴 했지만 많은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정보까지 입력을 하게 됐었는데 이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서는 아까 보여줬던 막 이상한 문자열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자기 주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주소만 가지고 있으면은 나를 인증할 수 있고 내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이 웹3 시스템에서는 모든 인증이 다 지갑을 통해서 인증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메타마스크 지갑 하나만 있으면은 모든 웹사이트에 따로 가입을 하거나 내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갑 주소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이 수단이 아니라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사용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왜 지금까지 이런 오해가 생겼는지 지금까지 두 번, 지금 이제 세 번째고 앞서서 두 번의 엄청난 큰 불장이 있었잖아요. 불장 때 많은 돈을 혹시 버셨나요? 뭐 저는 크게 벌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그런 불장을 겪으면서 뭐 적게는 10배에서 100배까지 상승한 코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코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일확천금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이 됐던 것도 사실이고 대부분은 돈을 벌지 못했어요. 물론 대부분은 그 고점에 물려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암호화폐라는 게 폭탄 돌리기라는 그런 이미지가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 언론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은 꼭 되게 자극적인 것만 많이 다루기도 하죠. 대박 코인다 누가 뭐 인생이 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하지만 이 기술에 대한 얘기는 전문적인 이 뉴스 채널이나 기술 채널에 가야지만 볼 수 있고 기술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기사는 사실 인기가 없죠. 이렇게 자극적인 이야기를 다뤄야지만 사람들이 클릭을 해주고 봐주기 때문에. 그리고 좀 많이 느끼셨겠지만 진입장벽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렇게 기술적인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이거에 대한 거리감이 있었던 것도 많죠. 이 지갑이나 스마트 컨트랙트. 뭐 물론 저도 최대한 기술적인 이야기를 배제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하고 결국에는 그래프만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기술은 본질은 사실 사라지고 사실 가격만 남은 이런 인식. 그럼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오느냐 그 이야기를 뭐 끝을 내려고 하는데 결국 오늘 했던 얘기는 이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개인이 주인이 되는 시스템이다. 우리가 지갑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 거래의 주체가 되고 지금까지는 이러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안 썼지만 이 자산 자체가 온전히 내 거다. 사실 내 돈이 갖고 있어도 다 내 거라고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로 내 건지 완벽하게 100%내 건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수업을 했듯이 이 생태계에 대한 운영자가 누가 시켜줘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것. 다음 시간에 지갑에 대한 실습을 해 볼 텐데 소유권을 제3자가 아닌 나에게 돌려준다라는 점. 그 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개념을 다루게 될 텐데 이 프라이빗 키는 나만 갖고 있는 비밀번호, 디지털 열쇠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프라이빗 키를 사용을 하는 것이 자산을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를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거죠. 지갑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은 내 소유권도 인정하는 것도 맞지만 앞으로 잘못된 게 있어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이 웹3 생태계는 위험한 게 프라이빗 키를 잃어버리면 내 돈이 완전히 잠겨버리는 그런 위험성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것도 있고 이 실수나 오류를 되돌려주지도 않아요. 예전같이 중앙화된 이런 시스템에서는 뭐 비밀번호를 잃어버린다든지 송금을 잘못해도 조금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블록체인 쪽에서는 그런 기회가 물론 완벽하게 사라진 건 아니지만 많이 발전을 하겠지만 조금 책임을 소유권을 나한테 가져온 만큼 책임도 나한테 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서명한다는 것은 나에 대한 책임도 있다. 블록체인에서는 단순히 서명하는 비밀번호를 서명하는 것 자체가 자산을 승인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겠다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그런 패러다임과는 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낯설거나 부담스럽고 또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 나는 저런 건 인정할 수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물론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그러실 분들은 없으시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주권이 나에게 돌아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노드 운영하는 것도 지금 하나의 직업이 된 세상에 와 있거든요. 노드를 돌리는 게 이 블록체인의 하나의 생태계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그 하나의 직업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누구나 원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드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블록체인에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거래를 전달해주고 제대로 된 거래가 맞는지 검증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 블록체인을 하나하나 지탱해주는 아주 작은 단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개인이나 기업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린 거죠. 물론 기술적인 허들은 조금 있지만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배워서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좀 차곡차곡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노드를 운영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강의를 계속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D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의 회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기까지는 어려워도 하나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암호화폐를 구매함으로 인해서 이 소유권을 내가 가져오는 이 프로그램을 작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정하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점. 나도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이 인프라라고 하면은 이 국가나 대기업이나 이런 기관만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됐었지만 이젠 웹3 세계에서는 내가 인프라가 될 수 있으면서 내가 운영한 노드나 내가 서명하는 트랜잭션 그리고 내가 만들어서 배포하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실질적 구성 요소가 되는 사회에 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장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인데 정리를 하면은 기존의 질서가 흔들려 왔고 기존에 있었던 돈은 이 국가나 이 제도에 의해서 작동한다고 여겨져 왔고 아직도 사실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건 맞죠. 그런 믿음을 이제 기술로 도덕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술로서 보장이 된 거죠. 그런 신뢰가 코드나 구조로 구현이 됐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새로운 문제의식과 제안을 했고 그 기술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이 신뢰를 프로토콜화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는 도구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마무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 것인지 물론 기존의 질서에 순응은 해야겠죠. 그 거기에 순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 새로운 질서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지금까지는 계속 제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했잖아요. 뭔가 이 동기를 부여하고 이 철학적인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실무 개념으로 들어가서 이 지갑이나 거래소, 이 트랜잭션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러한 이 블록체인의 구성 요소들을 직접 보고 우리가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시거나 뭐